청년들의 쉬었음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적합한 일자리가 없거나 뭐 구직에 대한 동기가 좀 부족하다. 38%로 가장 많았거든요. 한국의 청년들이 외국을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기대가 한국에선 사라졌다. 한 번 뒤처지면 영원히 재기할 수 없다. 앞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점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압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참 항상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막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교 가면 또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면 또 결혼하라 그러고, 결혼하면 애 낳으라 그러고, 항상 이런 매일 무슨 퀘스트를 깨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인 것처럼들 많이들 살아가고 계신데, 또 이런 숙명에 대한 시작점이 이제는 7세 고시, 4세 고시 이렇게까지 지금 많이 내려가고, 또 하나는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압권팀의 청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지원 기자가 오늘도 청년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압권에서 이제 4세 고시, 7세 고시 관련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굉장히 좀 청년들이 좀 피로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보는데, 한동안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단어가 유행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고 해요. 아, 헬조선이 10년 됐어요? 네네, 10년이 됐대요. 오.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는 정부에서 많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했는데, 근데 지금이 더 힘들다. 이렇게 청년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년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붐을 일으키기도 맞아요. 하고, 그다음에 한동안 또 코딩이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코딩 학원 그래서 많이 갔죠. 네, 그래서 코딩 하면은 뭐 취업 잘 된다. 이래서 그 코딩 부트 캠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고요. 네. 또 이제 10년 전만 했어도 이제 해외 갔다 오면 취업 잘 된다. 맞아요. 제가 대학생일 때쯤이에요. 그때는 네네네. 해외 나가는 게 거의 필수처럼 네. 마치 스펙 쌓으러도 많이 가고, 갔다가 거기서 뭐 취업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일이 많긴 했죠. 저도 딱 대만 간 게 2016년도거든요. 거의 이제 10년 다 돼 가는데, 네네. 근데 이제는 그 해외조차 청년들에겐 안전한 도피처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주말 사이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었는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을 이제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조치가 내려졌어요. 네. 근데 이 충격적인 소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그 미국으로 유학 간 한국 유학생들 이제 사이에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압권에서는 이제 7세 고시에 이어서 왜 청년들이 해외로 가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 해외에서 또 어떻게 설 자리를 좀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말에 저도 보도 보고 되게 놀랐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하버드에 이제 하버드대죠. 하버드대에 네네. 한해서 일단은 지금 유학생을 차단하겠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보도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네네.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현지 시간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버드에 반유대주의를 퇴출하라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요. 네. 한번 표를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하버드가 이제 거부를 하자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제 박탈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버드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고요. 현재 재학 중이던 유학생들도 자발적으로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은 체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 법적 지위를 상실할 수 있고,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부 장관이 22일 SNS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하버드에서 재학 중인 유학생 수가 전체 학생이 한 27%가 된대요. 오, 되게 많네요. 네, 상당히 많은 숫자고, 이 중에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은 한 학부는 한 40명 정도 되는데, 대학원생 이렇게 포함하면 한 40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유학 커뮤니티나 카페에서는 이제 날벼락이다, 이게 웬 날벼락이냐,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실제 커뮤니티 반응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하버드에 합격한 학생들, 그리고 한인 유학생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되고 있고, 뉴스를 듣고 놀라서 카페를 가입했다는 사람부터 뭐 트럼프 재임 기간에 이런 이슈가 계속될 거잖아요. 네. 그런 이슈, 그러면 이러면 어떡하냐, 우리 애 이제 유학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번 조치로 이제 학생 비자가 취소되면 한국으로 바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SEVP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만약에 차단이 네. 되면은
여기서 그 대학에서 발급해줘야 되는 I-20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되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F비자, J비자 이런 이제 학생 비자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전학을 차라리 가라. 전학을 갈 수 있어요? 전학을 가면은 비자 체류라도 나오는데 만약에 하버드대 재학을 하고 있으면 그게 다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좀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뭐 취직을 하려는 학생들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고요. 다행히 이제 하루 만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가 내린 조치가 일시 중단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임시 조치고 좀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이제 여러 법정 공방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는 유학생 보호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런 대학가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트럼프가 조치가 학문에 대한 자율성을 좀 위협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는 대학 총장들의 연방부의 이제 단 한 번의 조치로 외국인들 유학생을 다 못 받을 수 있는 이제 충격적인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이런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주말에 이거 보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실리콘밸리가 사실은 네.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 보면 중국이라든지 인도 유학생들이 보면 IT 관련해서 유학 왔다가 거기서 취업하거나 창업해서 만들어 나간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 되게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유탄으로 미국 자체가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학생들이 지금 여기 미국에서 가가지고 네. 쓰는 돈이 상당하거든요. 그쵸, 많이 네. 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트럼프가 조치를 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오늘 밤 사이에도 SNS를 통해서 하버드대 외국인들 신상을 공개해라.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거 소식을. 좀 인권 침해예요, 솔직히. 네, 이런 말도 있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약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뭐 하버드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네네. 지금 하버드가 그렇게 한국인 유학생 비중이 많이 높은 학교는 네, 아니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 기억에 NIU가 아마 굉장히 높을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남가주대라고 하는 USC 네. 그런 학교에 지금 한인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학교로 번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유학생들 되게 네. 힘들 것 같은데. 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부 장관이 네. 그 얘기도 했어요. 그 다른 대학으로 번질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한국 유학생이 한 미국에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지금 43,0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맞네요.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3위라고 하고요. 지금 미국 내 1위 국가가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33만 명이고, 네. 그리고 이제 2위가 중국으로 이제 27만 7천 명. 네. 그다음에 이제 3위가 이제 4만 3천 명으로 이제 우리나라? 네,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2위랑 3위랑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요. 네네. 그래도 이제 전 세계로 봤을 때는 한국이 미국에서 3위 유학생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표를 한번 보면은 일본, 독일, 프랑스가 코로나 이후에 유학생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국내 공학 계열에서는 석박사를 선택한 학생들이 졸업 대신 유학을 선택한다는 이제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공계에서 그 취업이 다른 전공보다 더 잘 된다고는 하지만 네. 뭐 국내에서도 그 글로벌 기업과 처우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무조건 나가는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표를 한번 보면은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실제 공학계열 대학원 입학생 수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네. 졸업생 수는 입학수에 비해서 이제 비례하지 않고 있거든요. 입학생이랑 졸업생 차이가 5,804명이 차이가 나다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네, 거예요. 지금 거의 10,000명 가까이 벌어진 게 이제 지난해 오. 처음이고요. 네. 이 10,000명이 대학원 졸업 외에 어떤 경로를 택했는지 이게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네. 근데 해외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일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입학한 사람들 중에서 10,000명 가량은 어디 간지 모른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그게 이제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게, 네. 다시 오른쪽 표를 봐주시면은 그 지난해 기준 주요 5개 국가에서 체류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이 9천여 명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위에 있는 대학생표까지 합치면은 전체 이공계열 유학생이 한 2만 5천여 명 이상이래요. 그래서 국내 이공계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수가 한 3만 명 정도 되니까 네. 그만큼 이공계 인재들이 이제 해외 유학을 택하고 있는 셈이죠. 되게 많이 나가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이제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일단 첫 취업은 무조건 미국에서 한다. 이 마인드가 이제 대학생한테 좀 깔려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실적만큼 중요한 게 좀 권위 있는 누군가의 추천을 이렇게 받아서 네. 미국 대학원에서 생활을 하는 게 그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대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좀 알아가는 거나 뭐 취업이나 이런 게 연구나 모든 게 다 유리를 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그때 취업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네. 레퍼런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레퍼런스를 누구한테 받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 뭐 인맥 사회 그러는데 네. 그건 장난이에요. 거기는 인맥이 없으면 아예 진입조차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수치를 보면은 좀 유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외에서 유학을 간 학생들이 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실제 한번 표를 보면은 국제교육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이 2010년에서 2011학년도에 한 7만 3천여 명이었어요. 네. 근데 이때 정점을 찍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인 유학생은 2014학년도 이제 6만 8천 명대였는데 네. 이렇게 7만 명대가 무너진 뒤에 매년 3에서 7% 줄었다는 겁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이제. 근데 이제 코로나 때에는 이제 3만 9천 명으로 역대 최저를 찍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4만대로 회복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 이 통계에는 조금 오류가 있는데 예전의 고점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지만 네. 한국인 유학생이 급감한 요인은 사실 한국 자체 내에서 학령 인구가 아.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적게 네. 나가니까 학생들이 적어져서 저렇게 됐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진짜. 그 오른쪽 표를 보면은 이게 한국통계청에서 나온 표인데 대학 진학을 앞둔 만 18세 학력 인구가 네. 2005년에 60만 명이었는데 2010년에 이제 69만 명으로 이제 크게 늘다가 이제 점점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도 수를 보면은 실제 연도별로 보면 학령 인구 변화랑 한국인 유학생 변화가 거의 비슷한 추세라는 겁니다. 거의 뭐 00년이랑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네요. 네, 지금 2024년에 43만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고점 때 69만 명이었다가 지금 43만 명이니까 실제로 이제 학생도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유학을 나가는 친구들도 좀 적게 보이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제가 생각했던 거 더 네. 많이 나간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사실 나가는 이유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네. 힘드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청년들이 이제 한국을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네. 이제 고용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고 이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요. 네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이 23일 이제 청년 쉬었음을 발표를 했는데 네.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지난 2015년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쉬었음 청년이 39만 3천 명이었고요. 네. 2024년에는 이제 59만 명으로 한 19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력별로 보면은 2015년에 청년층 대졸자 역시 이제 54.3%였는데 네. 그 58.8%로 이제 는 거죠. 한 10년 사이에. 네네. 이렇게 많이 이제 쉬었음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4년 12월 기준 쉬었음 평균 기간이 22개월이래요. 그럼 거의 2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4년 이상 쉰 경우도 한 10%로 많았고, 그다음 전체의 한 58.8%는 쉬었음 기간이 2년 이내였는데 근로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4년 이상 쉰 거를 쉬었음이라고 사실 이걸 봐야 될지 되게 애매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우리가 그 지금도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면접 볼 때 이 기간 동안 뭐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쉬었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네. 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도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 특히 이렇게 청년들의 쉬었음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적합한 일자리가 없거나 뭐 구직에 대한 동기가 좀 부족하다. 이게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 38%로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개발이나 뭐 재충전의 필요성이 이제 뒤를 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청년들이 외국을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좀 기대가 한국에서는 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뒤처지면 영원히 좀 재기할 수 없다, 앞서 나갈 네. 수 없다는 생각이 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한국의 청년층 상대 빈곤율이 2021년 기준 15.1%인데 네. 이게 OECD 평균이 11.1%래요. 그러니까 음. OECD 평균보다 한 4% 정도 높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점도 이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은 그 노년도 마찬가지거든 사실. 노년층도요? 네, 노년층도 이런 청년들의 좀 불신이나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노년층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2023년 노인 빈곤율이 이제 38.2%. 와, 되게 높네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네.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계속하는 노인들이 좀 다수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취업자 연령별 증감을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60대 이상이 34만 명으로 늘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힘들다는 말이 예전에도 있었긴 했잖아요.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는 뭐 88만 원 세대, 네. 그리고 뭐 M4 세대, 3포 세대 이런 신조어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MZ 세대라는 말을 좀 재미있게 풍자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그 안에 좀 세대 간의 이제 갈등이 좀 심각해지면서 나온 얘기라고 볼 수 있고 네네. 갈수록 점점 이제 자조적인 표현들이 나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좀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기회가 좀 없어 보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네. 조금만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막 포기를 먼저 많이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좀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것 같네요. 네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7세 고시 얘기도 네. 사실 여기에 다 연관돼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육비를 부담하는 이제 부모의 자산이 그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자산 능력에 따라서 이제 애들의 사교육비 금액도 좀 달라진다. 네. 이런 말을 드렸었는데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표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의 월 소득에 따라서 사교육비가 좀 달라진다는 건데 이 현대 사회에서 좀 기정사실화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미만에는 그 한 20만 원 정도 네. 평균을 하는데 800만 원 이상은 67만 원 정도 사교육을 지출을 한다는 거죠. 저희 아마 평균이라서 그럴 건데 800만 원 이상이면 저것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를 낼 것 60만 같습니다. 원 안 하겠죠. 네, 제 생각에는 네. 한 곱하기 3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300만 원 미만이랑 이제 800만 원 이상이랑 네.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런 점도 이제 좀 한국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좀 뒤처지고 있다, 소득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드니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네. 다 성공해요? 지금 하버드만 봐도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성공 네. 못하죠. 거기도 쉽지 않잖아요, 여기도 사실. 쉽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뭐 해결되는 건 아닌데요. 네. 외국은 사실 어디까지나 이제 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언어 같은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좀 그 문제들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한지원 네. 기자도 아마 많이 느꼈을 네. 거고 저도 뭐 한지원 기자만큼 오래 있진 않았지만 거기 있으면서 느꼈던 게 네. 저는 이방인이고 외국인이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대우 못 받고 그리고 뭔가 내가 정착하고 싶어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야 우리나라 사람도 뽑을 데가 없는데 너한테 줄 자리 없어라는 게 사실 제가 있었을 때 그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계셨죠? 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죠. 근데 저 때만 해도 이제 K-팝이 한창 유행할 때여서 네. 다행히 이제 많은 그 학생들이 K-팝을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좀 되게 좋아하고 네네. 그래서 이런 거 뭐 아이돌 이런 거 같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추종하고, 네, 그래서 인종 차별이 없었어요. 저 때만 네. 해도. 그리고 물론 이제 대만이라는 국가 특성상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에 떠난 청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네. 뭐 워킹홀리데이를 가거나, 그쵸. 아니면 거기서 취업을 하거나, 뭐 유학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데 다 이게 SNS나 뭐 유튜브나 그다음에 컨텐츠를 보고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되게 많다고 네네. 들었어요. 근데 이게 좀 뭐 한 달 살기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여유로워 보이거든요. 놀러 갔으니까. 네. 근데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데 사실 그거 아시죠?
워킹홀리데이에서 영어 못해가지고 가면은 호주 같은 나라 가면은 알죠. 딸기 따고 토마토 따야 되고 네. 뭐 이렇게 농장 가야 되고 그렇거든요, 사실. 네, 뭐 베리 종류만 뭐 수집하고 온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근데 그 정작 그 뒷면에는 이제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나 그리고 이제 그 임금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맞아요. 그런 점이 좀 현실에서는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저기 그 인종차별 문제도 인종차별 있죠. 네,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주요 도시들은 좀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문직이나 기술직으로 취업하는 거 아니면은 서비스직이나 이제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 단절의 문제도 있어서 좀 취업을 이어나가는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가장 많이 떠난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래요. 아, 많이 가죠. 네네. 근데 네. 이제 캐나다가 영주권 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뭐 경력을 쌓고 이제 영어 성적 같은 거를 확보한 뒤에 이제 다시 이민 점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현지 대학을 못 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제 주위에도 같이 네. 그 유학 생활하는 친구들 중에서 꽤 있었거든요. 아, 캐나다 갔다가 다시 뭐 네. 대만 같은 네, 그런 네, 친구도 네. 있었어요? 오. 여러 국가 이렇게 이동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또 적응 못해서 중간에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음. 그래서 뭔가 외국 대학 나왔다 하면은 뭐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예전에는 좀 인식을 했는데 네. 요즘은 너무 많다 보니까 어. 그런 인식도 조금 좀 사그라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요. 네. 정신건강에 대한 좀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 네. 그래서 좀 외롭고 뭐 약간 지치고 또 누군가한테 의존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워킹홀리데이나 뭐 유학생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그 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한 27명이 네. 자살한 걸로 이제 알려지기도 해서 당시에 굉장한 충격을 줬었고요. 네. 특히 정체성이 이제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가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좀 청소년기에 이럴 때 학업 때문에 가는 네. 친구들은 좀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조기 유학의 뭐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네. 언론에서 이제 알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유학에 대해서 이렇게 붐이 일다 보니까 유학 대상국에서는 뭐 이민 정책이나 안보 우선 전략으로 이제 유학생 환경도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 심사가 강화됐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비자 발급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고 맞아요. 심사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의 이제 미국 체류를 금지하는 조치가 일어나면서 맞아, 좀 맞아.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논란되고 있는 그 하버드도 이제 솔직히 미국 정부의 횡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STEM이라고 아, 스템. 네. 네, 이게 이제 이 전공을 우대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과학, 뭐 기술, 뭐 엔지니어링, 네,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건데요. 네. 이게 이 학생들은 이제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은 3년까지 이제 취업 체류가 가능해지지만 인문계열이나 사회학생 같은 경우에는 1년 제한으로 이제 전공별로 이제 취업자 체류 비자가 다르다는 그쵸, 겁니다. 그쵸. 맞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 인문계들 어떡하라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브렉시트 이후에 이민 정책이나 이제 자율성이 좀 확대됐는데 네. EU와 이제 결별한 뒤에 이제 이민자 수 조절을 좀 권한을 이제 강화를 하면서 비EU권 유학생들도 이제 포함해서 규제를 강화를 했고요. 네. 가족 동반이 이제 금지가 됐어요. 아. 그래서 2024년 기준에 대학원 과정 비유학생의 경우에 네. 뭐 배우자나 자녀, 그다음 동반 가족 입군이 좀 제한이 되면서 가족 있는 유학생들의 좀 부담이 좀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유학생들 수가 급증을 하면서 이제 통제 정책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2024년부터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 총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쿼터를 도입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부 주에서는 이제 네. 사립대나 뭐 칼리지
유학생 입학을 좀 제한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생활비 기준을 좀 상향을 해서 네. 유학생 비자 발급 시 요구되는 그 재정 증명 기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 통장에 얼마 이상 있는지 찍혀야 되잖아요. 맞아, 찍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유학에 대한 준비 부담이 좀 커졌고 네. 그리고 이제 취업 허용 범위도 굉장히 축소되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호주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후에 이제 유학생 유치를 재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2024년 이후에 유학생 비자를 이제 대량 반려하면서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맞아. 호주는 왔다 갔다 하는 정책들 좀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어쩔 때는 막 들어오세요 했다가 어쩔 때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안 받아요 네네, 이랬던 맞습니다. 거 많은 것 같은데 유학생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 우대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수도권 뭐 시드니나 멜버른 이런 데는 이제 지역 대학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뭐 지역 정착 시에 영주권 점수를 더 주는 식으로 이제 좀 이민 정책을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힘들고 나가서도 힘들고 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럴 거면 좀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좀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안 나갈 수 있게?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든 다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 그동안 뭐 청년 지원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취업이나 뭐 창업, 주거 비용에 대해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그 효과가 되게 미비하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2023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네. 실제 청년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정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연구원 보고서에도 정책은 많지만 지나치게 이제 단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사실 그 효과가 좀 체감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뭐 수혜 경험자들조차 되게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네. 청년 월세 지원을 지금 해준다고 해요. 얼마 근데 이제 지원해줘요?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서울시 평균 월세가 한 6, 70 하잖아요. 아 비싸다. 근데 여기서 이제 20만 원 지원을 해주면 사실 네. 택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그렇기는 거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청년 지원이 뭐 해주고는 있는데 네네. 좀 비슷한 명칭의 지원금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실제 청년 창업 지원금 그 사업만 30여 종이 되는데 너무 비슷한 이름으로 돼 있어서 어떤 네. 게 어떤 건지도 이제 청년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사실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아마 지금 한지영 기자도 똑같이 청년이다 보니까 네. 대상되는 게 많을 텐데 알고 지금 찾아먹고 있는 게 있어요? 거의 이제 거의 없죠. 저축하는 거 뭐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건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그런 건 하는데 사실 이런 지원은 정확히 저도 이제 보면서 오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조금 많이 홍보를 하면은 이제 또 그걸 같이 보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게 있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사실 이게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각 그 자치단체들 있잖아요. 네네네. 구마다 또 지원해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항상 고민인 게 이거를 빨리 많이 알려서 성과가 나오면 자기들의 성과로 좀 자랑을 하고 싶을 텐데 네.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도 막 물어보면 하는 말이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와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 근데 홈페이지도 솔직히 너무 많고 네. 가독성이 떨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맞아요. 다 찾아보고 네. 가서 막 노티스를 많이 보래요. 일단 게시판을 아. 많이 보고 그러면은 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청년들이 내가 딱 궁해졌을 때 정말 딱 필요할 때는 들어가긴 하는데 평소에 누가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갑니까 사실은. 그렇죠. SNS 하기 바쁘죠. 이거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네. 사실 필요할 텐데 일부러 안 알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어쩔 때는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청년들이 좀 일하기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힘을 쓰고 있는데 네네. 바로 이제 중소기업 지원인데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게 솔직히 그 중기청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표거든요. 네네. 하나하나 읽어보기가 그쵸.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게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어떤 거에 내가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25년 기준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약 15조 2천억 원의 이제 예산을 오. 편성을 했는데 네. 이게 전년 대비 한 3천억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네네. 그리고 중기부에서 제공한 이제 여러 자료 중에 일부분을 제가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봐도 좀 중소기업의 좀 성장
과 이제 혁신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네.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투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네. 이 문제점이 이런 정책이랑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그리고 쉬었으면 인구를 좀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그 정부 보증 중소기업 대출 규모도 GDP에서 4%인데 이게 그 OECD 평균 0.1%에 비해서 40%가 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지원 규모가 이제 워낙 항목이 다양해서 집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대요. 이게 아마 40%가 아니라 40배가 넘는 것 같네요. 아, 네네. OECD 평균이 네. 0.1%고 우리가 4%면은 40배죠. 네, 40배 네. 정도가 넘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워낙 항목이 다양해서 집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지원을 하는 그 기업의 그 기업들이 이제 미래 성장성보다 뭔가 그 정부의 지원 정책들로 유지하는데 급급하다면은 사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에 가서 일하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정부 지원금은 매년 지금 늘고 있고 네. 올해도 지금 역대 최대 금액을 책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쉬었음 인구는 매년 늘고 있고 이게 네. 좀 약간 정책의 언밸런스 혹은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밖에 볼 수 없지 않나라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좀비 기업에 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예산을 좀 함부로 헛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미래에 이렇게 대단히 도움되는 일자리 지원이라고 볼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제 정부에서도 좀 명확하게 보고 네. 판단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 이제 19일 금융권에 따르면은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기업 대출 잔액이 네. 한 1,300조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전달보다 한 14조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확산 초기였던 2020년 4월 27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월간 증가 폭이래요. 와. 정말 많고 엄청나네요, 진짜. 네네. 그리고 이제 표로 한번 보시면은 같은 날 이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공개가 됐는데 이거 중요해요. 네, 이게 올해 1분기의 기준 그 4대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49%였는데요. 네. 이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0.13% 포인트 상승한 수치고요. 네. 그리고 가계 대출 연체율이나 뭐 대기업 대출 연체율도 이제 비교해도 사실 월등히 네, 네.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 내에 이제 가장 취약한 고리라고 이제 중소기업 업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유동성 압박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계대출 심각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의 2배가 넘는 지금 연체율이 중소기업 연체율이 네.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국 경제 이렇게 탄탄한 내수 기반이 네. 중소기업이나 뭐 자영업이 이제 오랜 시간 지탱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도 전체 고용의 약 80%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서민 경제랑 뭐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솔직히 중소기업을 말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런 빈자리를 지금 외국인이 채우고 있거든요. 아, 외국인 노동자들 많죠. 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오는 정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구조인 게 국내 청년들은 빠져나가는데 그쵸.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운다는 거는 네. 이게 사실 좀 언밸런스한 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요즘 되게 많이 방송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는 뭐 조선업도 있고 네. 건설 관련된 일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용직들이 많은 직종에 가보면 외국인들 진짜 많거든요. 요즘 현장 이야기 들어보면은 네. 그분들이 없으면 배를 못 짓고 건물을 못 짓는데요, 사실. 지금 뭐 3D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D 업종에서 이제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인데 네. 지금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은 아예 그 업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네. 심각한 수준인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구성원이고, 네. 그리고 이주 노동의 뭐 정당성과 이제 존중 같은 거는 이제 받아야 되기 마땅하긴 한데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원래 그 자리가 청년들의 일자리였다는 거는 조금 사실로 보입니다. 네, 좀 뼈아픈 현실이죠. 네.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자리에는 우리 청년들이 안 가니까 네.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금 채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업계의 입장도 있고, 또 청년들은 아까 쉬었음의 38%를 차지했던 게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참 양측의 괴리도 되게 심각한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말들도 있어요. 일단은 해보고 해보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 경력을 이어갈지 아니면 피봇을 해서 다른 일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국내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그 타격에 대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쉽게 시작조차 못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첫 연봉이 끝까지 간다.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다 대기업을 선호한다. 그렇죠. 뭐 첫 연봉 곱하기 몇을 네. 하면은 본인이 몇 년간 총 자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네, 그게 좀 네. 안타까운 네, 청년들 현실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주제를 좀 준비를 한 게 왜 네. 청년들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냐 이런 네. 질문보다는 조금 한국에서 그 청년들의 일자리를 왜 설계를 하지 못했는지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왜 못했을까요? 이게 참 너무 빠른 고속 성장 때문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르게 바뀌면은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도 빠르게 막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좀비 기업들이 지금 많이 버티고 있으면서 이게 좀 돈의 정부의 지원금이 가야 될 방향이 조금씩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도 있지 않나. 그게 결국에는 큰 효과가 큰 이펙트로 나타나면서 이제 어쩌면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아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제가 참 이런 쉬었음이라든지 청년 관련된 컨텐츠를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항상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김난도 교수님께서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사회에 신금을 울리는 네. 말이긴 했는데 아프면 환자입니다.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아프면 환자예요. 우리 청년들이 안 아프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면서 좀 밝은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와 나라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